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스페셜의 김윤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충치 치료, 사랑니 발치, 잇몸 치료, 임플란트까지 치과 치료하면 굉장히 다양한 치료들이 있잖아요, 예, 원장님. 그렇죠. 예. 아니, 저는 기존의 단점이 많이 보완되면서 좀 편리한 수술이다. 환자분들도 좀 편해졌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저는 솔직히 충치 치료도 무섭고요. 아, 예, 저 그렇죠. 말고도 임플란트라든지 잇몸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치료를 앞두고 정말 무서우실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치과를 가기에 이제 걱정되는 거. 네. 사실 1위가요. 1위. 비용도 있지만 네. 1위가 사실은 공포심이에요. 공포심, 무서운 거. 맞아요. 그래서 저희 모 원장님께서 반대로 치과 선생님이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데요. 네. 그 원장님께서도 나 안 아프게 해줘. 안 그다음에 아프게. 마취하기 싫으니까 나 바르는 마취하게 해줘. 이런 네. 식으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 공포심을 줄일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 또 있다고 그래서 오늘 소개를 드릴 건데요. 네. 치과 치료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취를 하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요새 일반 외과처럼 어떻게 오. 자면서 네. 또 하실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일명 의식화 진정요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수면, 자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치과 치료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런 치과 수면 치료에 대해서 네. 소개해 주실 우리 박민호 원장님 화면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박민우 원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원장님과 치과 치료에 관한 궁금증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병원 정말 싫어하고요. 그 가운데서도 치과 앞에는 지나가도 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네, 원장님도 앞서서 모 원장님을 예시로 들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그게 원장님일 수도 있겠다라는 저도 네. 무조건 달달 떨기도 예측을 합니다. 좀 해봤는데 네. 어렸을 때 공포심도 있을 수도 있고 기억 속에서 치과가 무섭다라는 이런 기억이 좀 자리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예, 한데 그렇죠. 원장님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좀 저와 같이 겁을 내고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트라우마는 다 하나씩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네. 특히 병원과 관련돼서 가장 좀 트라우마가 생기기 쉬운 곳이 치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렸을 적에 우리가 치과에 방문했던 기억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치과에 들어서는 순간 치과 특유의 미묘한 양냄새가 나고요. 또 치과의 장비나 기계들은 마치 드릴을 연상시켜서 윙하는 소리를 내게 되고 또 치과 치료 자체의 통증도 매우 힘든데 그 통증을 잠재우기 위한 국소 마취 주사도 사실 굉장히 좀 아프고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성인이 되어서도 치과를 방문하지만 치과 의자에 앉으면 괜히 좀 답답한 느낌이 들고 또 치과 치료에서 물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숨쉬는 거나 이런 거 답답한 마음을 많이 들어서 막연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가지기 쉬운 곳이 바로 치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이처럼 치과에서는 통증을 느끼는 통각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 촉각, 후각 이렇게 오감이 다 자극이 되면서 불쾌한 감정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치과 의사인 저도 치과 체어에 앉으면 이런 어렸을 때 기억 때문에 좀 긴장을 하게 됩니다. 치료의 어떤 전체 과정이나 기구의 안전함 같은 것을 알고 있는 저도 긴장이 되는데 환자분들은 좀 오죽하실까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저도 네. 치료를 받을 때요. 사실 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물이요? 근데 이게 배트라고 하는데 잘 안 네. 되고요. 사실 맞아요. 물을 절반은 제가 먹더라고요. 네.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 같은 것도 청각도 네. 자극하면서 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나 싶은데 예, 그렇죠. 저도 앞서서 신경 치료를 받았을 때 국소 마취 시술은 좀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요새는 우리 내시경처럼 한숨 자고 일어나면 치료가 끝나 있을 수 있는 수면 치료 요법이 좀 도입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요새는요. 원장님 이런 것도 정맥을 통해서 주사를 주입하는 건가요? 네, 치과 치료 시에 마음을 네. 좀 안정시키고 통증을 줄여서 환자분을 진정시켜서 치료를 하는 것을 네. 의식화 진정법, 일명 이제 수면 마취라고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러한 수면 마취에 관련된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련된 약물을 입으로 복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또는 이제 웃음가스라고 해서 이런 가스들을 코나 호흡기로 투여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할 때처럼
우리가 흔히 혈관 주사라고 말을 하는 정맥 내 주사로를 확보를 해서 혈관에 약물을 직접 투여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과 쓰임새가 좀 다른데 입으로 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이제 환자분이 어떤 주사를 추가로 맞지 않아도 돼서 편하긴 하지만 이런 약물의 농도를 좀 조절할 수가 없고 또 한 번 약물이 효과가 발현되는데 시간이 좀 길게 걸려서 잘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가스 마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아이들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지만 성인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또 코막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 내 주사로를 확보해서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혈관을 통해서 약물을 직접 주입을 함으로 효과가 빠르고 또 강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진통제라든지 다른 약물을 투여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러한 확보해 놓은 정맥 내 주사로를 통해서 바로바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그래도 네. 약간 이렇게 우리가 정맥 주사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하군요. 네. 근데 정맥 주사를 하고 약을 주사하면 일단 어떻게 보면 기억이 없어지고 우리가 잠을 자는 그런 네. 잠을 자는 동안에 치료를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들을 치료나 불편한 걸 이런 걸 줄일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저희가 또 궁금한 건 어떤 거냐면요. 이게 아까도 정맥 주사도 하고 또 아까 보니까 모니터도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막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또 전신 마취를 하는 이런 거하고 아까 수면 마취를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원장님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을까요? 네,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흔히 치과 치료에 동반되는 마취는 이제 국소 마취,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진정법, 의식화 진정법, 그리고 또 전신 마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국소 마취는 그 치료하는 그 해당 부분만의 마취를 하게 되므로 통증이나 이런 거 못 느낄 수 있지만 어떤 환자분의 불안한 마음이나 공포감을 없앨 수는 없고요.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는 것이 진정법과 전신 마취인데 둘은 차이가 이제 어느 정도로 환자를 좀 진정시키고 어느 정도로 환자의 의식이나 반사 반응을 소실시키는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정법에는 최소 진정과 또 깊은 진정으로 정도가 나뉘고요. 그보다 더욱 더 깊이 진정을 시키는 것이 전신 마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이제 큰 그 차이점 중에 하나는 환자의 어떤 호흡이나 반사 반응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지입니다. 이러한 의식화 진정, 최소 진정에서는 환자분의 의식은 조금 억제하지만 호흡이나 이런 다른 반사 반응을 억제하지 않으므로 환자분이 자발적인 호흡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비교적 좀 안전한 반면에 전신 마취에서는 환자분의 자발적 호흡이 완전히 억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충분한 어떤 인공적인 호흡이 가능한 장비나 설비가 있고 또 마취과 전문의 분이 해주시는 그런 안전한 병원을 사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치과 치료를 할 때 수면 마취를 네.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죠. 사실 저도 간혹 뭐 환자분들한테 뭐 질문을 받는데 이런 네. 질문이에요. 뭐냐면 뭐 수면 마취를 하면 혹시 머리가 나빠지지 않나요? 머리가 나빠지지 예, 않을까? 혹시 또 연세 드신 분들 네. 간혹 있으시면 야 이거 치매가 빨리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요. 네. 과연 그러면 이런 수면 마취 저희가 보면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시면서 굉장히 안전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런 수면 마취 과연 어느 정도 안전하고 또 어떤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최소 진정 마취는 이름대로 말 그대로 최소한의 진정만 하기 때문에 네. 환자분의 자발적인 호흡이 억제되지가 않고 네. 그래서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신 마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취과 전문의 분이 꼭 시행을 하셔야 하지만 최소 진정 마취는 이에 대해서 훈련이나 교육을 받으신 의료진, 의사나 치과 의사라면은 시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최소 진정 마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이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입니다. 네. 이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은 1976년도에 개발이 되어서 지금 40년 넘게 다 안전하게 쓰이고 있는 약물이고요. 네. 우리가 뭐 위나 대장 내시경을 할 때도 많이 쓰이는 약물입니다. 이 미다졸람은 가수면 상태를 유도를 해서 환자분을 안정시키고 진정시키는 작용도 있고 단기적으로 그 약물이 작용하는 동안에만 기억을 상실시키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에 대해서 어떤 불쾌하고 안 좋은 기억을 가지지 않고 치과 치료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약물이고 이보다 깊은 진정을 할 때에는 이제 프로포폴이라는 약물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쓰기도 합니다. 네. 이 프로포폴은 미다졸람보다 조금 더 깊은 진정을 유도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환자의 어떤 호흡을 저하시킬 수도 있고 또 환자의 의식 반응을 더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또 마취과 전문의 분이나 어떤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은데
미다졸람은 뭐 그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제일 장점 중에 하나는 기량제라고 해서 어떤 해독 작용을 하는 역할의 약물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약물을 사용을 하면 환자분의 이상 반응이 있을 때나 환자분을 빨리 깨워야 될 때 아.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약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아까 프로포폴이라는 이름이 나왔었어요. 흔히 네. 저희가 많이 들어본 약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일명 우유 주사라고 또 하는 건데 이거랑은 좀 다르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해 준 것 중에 해독약이 있다. 해독약.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듣고 보니까 위험성보다는 안정성이 있고 뭐 예, 예. 정확한 용량 그리고 이제 전문 원장님들의 시술 하에서는 안전하다라는 정리가 될 것 예, 예, 같은데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러한 의식화 진정요법, 수면 마취 이 부분은 어떤 경우에 조금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죠. 일단은 예. 뭐 공포심을 줄여주는 거는 알겠는데 예. 원장님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의식과 치료가 진정 치료가 필요한 네. 대표적인 분들은 치과 치료에 대해서 과도한 공포감이나 불안을 가지고 계신 분이 되겠지만 네. 치과 치료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받으시려는 환자분이면은 다 대상이 되실 수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것을 남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치료가 여러 번 이제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매번 수면 치료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한 번에 수면 치료를 받을 때 많은 진행을 하는 것이 좋고요. 네. 치과 치료에 대해서 트라우마나 이제 공황 장애가 심한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다졸람을 사용을 하면 이러한 치과 치료하는 동안에 기억이 상실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라우마를 극복해서 치료를 더 잘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통증에 좀 많이 민감한 환자분들이나 통증이 두려워서 치료를 받지 못하시는 환자분들도 이러한 수면 진정 요법을 사용을 하면 치과 치료를 훨씬 수월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임플란트 수술을 여러 개를 하셔야 된다든지 또는 뭐 치조골 이식술과 같이 좀 신중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수술을 하셔야 된다든지 또는 뭐 아주 깊이 매복된 사랑니를 발치를 하셔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또 그에 따라서 치료 시간이 길거나 그 사이 좀 통증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치료를 하실 때에는 이러한 수면 진정 요법을 사용을 하시면 보다 좀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치과 치료 중에서 구역질이나 구토 반응을 좀 비위가 약한 분들은 보이시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분들도 이런 의식화 진정 요법을 사용을 하면 좀 더 안정된 상태에서 이런 비위가 약해지는 그런 반사 반응도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치료를 편하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또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이 전신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이런 치과 치료가 좀 스트레스가 되면서 뭐 혈압이 좀 오르신다든지 뭐 혈당이 오른다든지 이런 순간적인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면 의식화 진정요법을 최소한으로 이용을 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이렇게 뭐 혈압이 오른다든지 전신 질환이 좀 급격히 악화되는 거를 좀 예방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나 여러 번의 이제 치과 내원이 필요하신 분들 중에 좀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치과를 방문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화 진정요법, 수면 치료를 사용을 하면 이제 여러 번 내원할 치과 치료를 한 번에 오셔서 좀 긴 시간이지만 환자분이 입을 벌리시거나 통증을 느끼시는 거를 견디기 쉽게 해주는 수면 진정 요법을 사용을 하면 이러한 시간을 하루 내셔가지고 치료를 좀 수월하게 받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 네, 일단은 뭐 자면서 치료를 하기 네. 때문에 일단은 치료 받는 사람이 좀 부담이 적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네. 눈앞에 뭐 기구나 바늘이나 이런 게 왔다 그렇죠. 갔다 하는 것도 좀 줄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치료를 받으려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진행 상황이 좀 알아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원장님, 그러면 저희가 이런 치료를 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나요?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치과를 방문하셔서 일단 환자의 상태나 어떤 병원에 다니시는 거라든지 약을 드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확인을 하고요. 네. 수면 치과 치료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 치과 진료를 하시기로 결정이 되시면 의료진은 환자분의 전신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이러한 수면 치료가 환자분의 전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수면 진료 중에서 이제 진료가 뭐 무리 없이 진행되기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당연히 CT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을 하고 철저한 치료 계획을 세워서 가능한 이런 의식화 진정 요법이 적용되는 시간이 짧게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미리 잘 세워놔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수면 진료가 결정이 돼서 수면 진료를 하기 위해 내원을 하실 때는 금식을 하셔야 되는 등의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뒷부분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환자분이 잘 지켜주시고 또 의료진은 환자분이 내원을 하셨을 때 컨디션을 잘 체크를 해서 오늘 치료가 가능하신 상황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의식화 진정 요법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맥 주사로를 확보를 해서 혈관에 이러한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은 미다졸람의 경우는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면 이런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네.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고요. 의료진이 이때 또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상태를 어림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 장비라고 해서 환자분의 혈압이라든지 뭐 맥박 또 호흡을 잘 하시는지 산소 포화도라고 해서 혈관에 어떤 산소가 잘 공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잘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상 반응이 발생을 할 때는 조기에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또 안전하게 이러한 치료가 다 되고 난 다음에는 환자분이 이러한 약효에서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이 잘 되시는 것을 확인을 한 후에 귀가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네.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아까 시술 시간이 길거나 네. 여러 가지 임상 증례로 또 이런 시술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맞아요. 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실제로 이렇게 수면 마취를 통해서 치료한 환자분의 사례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보실 환자분은 이제 70대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과거에 이제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네. 오랫동안 치료를 받지 못하시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이 대신 잇몸으로 식사를 하시고 이런 상황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치아가 이제 몇 개 남아있지 않은 왼쪽의 사진을 보실 수가 있고 치료를 많이 못 받으시다가 이제 가족들이 정말 보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꼭 데리고 오셨는데 치료는 방법은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여러 개 임플란트 심는 것이 엄두는 당연히 나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저희가 수면 진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하셔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18개 임플란트를 수면 진료 약 한 2시간 동안에 수술을 하게 돼서 환자분은 뭐 편안하게 주무셨고요. 안정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셨으므로 어떻게 보면은 여태껏 평생 받으셨던 치과 치료보다도 훨씬 큰 그런 치료를 받으신 건데 환자분이 이 정도로 편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좀 치과에 갈 걸 그랬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편안하게 치료를 잘 받으셔서 오른쪽처럼 임플란트를 끝까지 완성을 하시고 네. 또 처음에 이제 수술을 받으실 때는 힘드니까 수면 진료를 하셨지만 네. 이후에 이런 트라우마가 극복된 다음에는 정상적인 진료로 다 잘 마무리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준비된 다음 사례를 확인해 볼까요? 네, 다음 사례분도 좀 이가 아주 안 좋으신 공황장애가 좀 심하고 혈압과 당뇨가 있으셨던 분인데요. 이분도 네. 마찬가지로 치과 체어에 뭐 앉거나 뭐 치과 어떤 그런 포를 덮는 것도 매우 무서워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가 좀 상당히 좀 당뇨도 있어서 많이 안 좋으셨고요. 치과 치료에서 이제 가능한 내원의 수를 적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었고 수면 진료를 통해서 위에는 8개, 또 아래는 6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또 광범위한 뼈 이식도 같이 했고요. 마찬가지로 한 번에 시행을 하면서 환자분이 굉장히 좀 편안해하셨고 이후에는 또 공포감이 많이 줄어드셔가지고 수면 진료 없이도 이후에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마무리를 잘 하셨던 그런 또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임플란트의 경우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뭐 네. 공황장애도 있으시고 네. 기저질환도 있으시고 다수의 네.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수술 시간도 좀 길었을 것 같고요. 맞아요. 원장님 그러면 임플란트 말고도 또 다른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진료에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다음에 보여드릴 예시 환자분은 이제 사랑니 발치의 그런 이식화 진종요법을 사용했던 사랑니요? 케이스입니다. 네. 환자분이 20대 환자분이지만 이제 외국에 유학을 하고 계신 환자분이었고 한국에 잠깐 들어온 동안 사랑니를 발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필요한 회복 기간도 매우 짧았고요. 그래서 4개 위아래 양쪽에 있는 사랑니 4개를 한 번에 발치하기를 원하셨고 또 이런 사랑니 발치할 때는 이제 아래쪽 같은 경우는 사랑니 아래로 지나가는 신경을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시술 시간이 좀 집중을 많이 요하고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개 사랑니 발치를 의식화 진종요법 하에서 발치를 하기로 했고요. 4개 사랑니를 다행히 무리 없이 아무 이상 없이 잘 발치를 하셨고 또 전체 치료 기간도 이렇게 한 번에 시행을 하게 되면은 뭐 3, 4주가 걸릴 것이 1주 정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아주 만족하시고 다시 또 유학하러 돌아가셨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사랑니 발치도 이렇게 수면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수면 마취를 하려면 여러 네. 가지 또 병원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준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수면 진정 마취를 하려면 그러면 치과 치료하니까 특별히 고려할 게 있나요, 원장님? 네, 진정 마취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첫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이 좀 금식을 유지해 주셔야 네. 위나 식도에 어떤 음식물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것이 기도로 흡입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의료진에게 환자분이 가지고 계신 병력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야 의료진이 이에 필요한 검사나 어떤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진정요법의 효과가 하루 정도는 약간 주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자가 운전은 절대 금지하시고 보호자분 동반하셔서 안전하게 귀가 또는 뭐 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병원전, 내원전의 금식, 그리고 병력을 고지해야 되고 보호자를 동반해야 된다. 네. 그래도 이게 뭐 수면 마취, 진정 마취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원장님 혹시나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을까요? 네, 이 의식과 진정요법은 이에 대해 충분한 뭐 훈련이나 수련을 마치면 네. 안전하게 시행을 할 수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나타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아,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약물의 어떤 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물을 뭐 예를 들면 2가지, 3가지 정도를 좀 섞어서 사용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상승 작용으로 약효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환자분이나 어떤 의료진이 이런 의식화 진정요법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면 약물을 과도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꼭 약물이 어떤 환자분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약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가장 그 무서운 게 이렇게 보면 공포 때문에 치과 네.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많이 미루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 오늘 굉장히 좋은 이야기, 그 수면 치료에 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치과를 찾지 않은 환자분들께 박민호 원장님, 저희 어떤 좀 조언을 주시겠어요? 한번 많은 좋은 이야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공포감을 느끼시는 환자분에게 네. 치과 의사와 이제 스태프들이 좀 더 친절하고 막 천천히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새로 나온 기술이나 어떤 환자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네. 치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치아마다 골든타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치료를 어떤 치과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이나 불안 때문에 받지 못하면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결국에는 치아를 상실하거나 또는 상실된 부위에 뭐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없게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치과에 아예 못 가시거나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새로 나온 기술들이나 어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도움되는 방법들을 이용을 하셔서 적절한 골든타임의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치과 치료도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예, 그렇죠. 네, 뭐, 아마 치아가 하나 무너졌을 때 네. 치아가 하나 빠지고 그걸 치료를 안 한다면요. 그 굉장히 많이 돈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느 정도 금액인지? 예측은 안 되는데. 치아 하나를 잃어버릴 네. 때 이 치아 하나의 가치가 약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게 예, 큰가요? 예, 굉장히 오,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빠른 치료, 우리가 물론 공포심이 좀 있지만 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써서 치료한다면 아마 치아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맞아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치과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는 의식화 진정요법 이야기 함께 보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봐야겠죠. 예, 그렇죠.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갈 건데요. 네. 저희가 일명 선진국형 암이라고 부르는데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대장암 아닐까요? 어떻게 미리 보셨나요? 당연히 예, 맞습니다. 예습을 했죠, 제가.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 대장암이요. 저희가 선진국형 네. 암이라고 1위라고 하는데요. 최근 10년 사이에 네. 2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2배나. 예, 와. 그렇습니다. 이게 초기 대장암은요 완치가 가능한데 이게 증상이 진행될수록 생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결국은 검사를 하는 게, 이 조기 검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맞습니다.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뭐 이거- 대장 내시경뿐만이 아니라 요새 현대인들 속쓰림 증상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만큼 대장도 중요하고 위장 건강도 네, 그렇습니다. 이게 건강한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려면 위 내시경이 또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맞아요. 많은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위장 관련 질환 혹은 대장 관련 질환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 좋을지 두 번째 주제를 예, 그렇죠.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실 원장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주제는 김주영 원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원장님과 또 건강 궁금증을 풀어볼까 합니다. 우선 대장부터 출발을 해볼까 예.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부터 대장암 국가 검진 사업을 시작을 했죠. 아. 만 50세 이상부터는 대변 분변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상 소견이 나타났을 때는 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게 하고 있다라고 아, 저는 알고 그래. 있거든요. 이런 검사 절차가 정말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지금 현황은 어떤가요, 원장님?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50세 이상에서는 매년 무료 분별 자멸 검사를 받고 있는데 네. 이것이 정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20%에서 한 50% 환자에서는 문제가 있는데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분별 자멸 검사가 대장암의 조기 진단으로는 미흡하다고 많은 검진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장 내시경 검사는 만 50세 이상부터 네. 5년이나 10년 주기로 권고되고 있고 좀 화면을 보시면은 저렇게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거나 네. 그리고 부모 가족의 대장암 진단 당시 연령보다 좀 낮은 연령에서 이렇게 진단이 됐던 경우에는 조금 더 한 50세 이상에서 권고가 되고 있지만 10년 정도 앞당겨서 검사를 받기를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관 출혈이나 출혈 그리고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검붉은색의 변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또 철 결핍성 빈혈이나 원인이 불분명한 대변 습관의 변화, 변비, 지속적인 설사 그리고 원인 모르는 체중 감소를 동반한 복부 증상 이런 만성 복통이 있을 경우에는 연령하고 상관없이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대장 내시경을 받게 되면은 이미 좀 늦은 경우가 있어서 예,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50세가 넘으시면 반드시 받고 그 전에라도 검사를 받기를 좀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이렇게 가족력이 있거나 그럼 네. 굉장히 확률이 뭐 맞아요.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아까 50세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런 가족력이 있거나 그렇다고 그러면 한 10년 정도 단기라고 그랬어요. 미리, 그러면 네. 저희가 그런 분들은 40세부터는 적어도 이런 걸 검사들을 좀 관심 있게 신경 써서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40세부터 그런 가족력이 있거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고 또 나중에 또 나을 내용이지만 요즘에는 좀 30대부터도 좀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30세부터도 저희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그 대장암 증가율이 네.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과연 이런 건강검진하고 여러 가지 걸러주고 아까 그런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이 대장암 발병률이 높은가요? 네. 최근 2015년도 국가암정보센터가 발표한 암 발생률을 보면은 표를 잠깐 보시면은 남녀 관계없이 세 번째로 흔한 암이 대장암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WHO 가입국 중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1위인 나라입니다. 대장암은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말하는데 네. 성별로 보면은 위암, 폐암이 남성에서 그 다음으로 대장암이 흔하고 여성에서는 갑상선암, 유방암 다음으로 흔한 암이면서 특히 65세 이상 여성에서는 대장암이 1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대장암이 네. 1위라는 거에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저도요. 사실은 다른 암에 대한 얘기를 네. 더 많이 들어서 맞아요. 사실 대장암이라는 거가 1위라는 거 굉장히 이렇게까지 높을 줄 놀랐는데요. 몰랐어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대장암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그럼 네. 저희가 대장암은 아무래도 이제 장이다 보니까 먹는 게 내려가는 먹는 거잖아요. 거. 그러면 이 먹는 것 때문에 네. 대장암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급격하게 발생한 이유가 네. 이전과는 다르게 많이 서구화되고 육류도 많이 좋아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장암 발생률이 많이 아,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요새 최근에 뭐 다이어트 하면 뭐 저탄고지? 저탄고지. 굉장히 많이들 이렇게 네. 뭐 지방제에 있는 거 이런 것들 많이 먹는데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식습관이 그만큼 대장암 발병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네, 수 그럴 수도 있다. 있겠다, 다시 한번 그 좀 말들이요. 제대로 먹어야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긴 그러네요. 하는데
하는데 네. 앞서서 우리 원장님께서 이제 이미 증상이 나타나면 조금 늦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예. 해주셨거든요. 그럼 대장의 이상 신호가 그래도 좀 초반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원장님, 뭐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장암의 의심 증상을 보면은 네. 화면을 좀 잠깐 보시면은 네. 예. 복통이나 복부 팽만으로 일상생활이 지장이 있거나 아, 체중이나 근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거나 어지러움 혹은 이유 없는 빈혈이 생기거나 갑자기 입맛이 없어지고 만성적으로 소화 불량이 생기고 또 심하게 피로를 느끼게 되고 자주 위장관 증상, 뭐 구역을 한다든지 구토를 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고 또 설사가 이유 없이 정말 뭐 염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발생되거나 아니면 또 변비가 갑자기 생겨서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두 가지가 또 같이 번갈아 가면서 생기거나 아니면 혈변, 점액변을 보고 변이 가늘어진 느낌이 있거나 또 변을 보고 나서도 변이 남아있는 그런 잔변감을 느끼거나 또 배변 시에 통증을 느끼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증상을 의심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증상이 오기 전에 미리 대장 내시경을 검사를 받는 것을 훨씬 더 좋고 네, 검진센터 내과 의사와 상담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불편하면 무조건 좀 검사를 그쵸. 받아봐야 된다. 네, 불편한 거. 아까 근데 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불편함을 설명을 맞아요.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 근데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잘 먹고 네. 잘 가. 네, 화장실도 잘 잘 가. 배변한다. 네. 잘 하는데 과연 그럼 나도 이렇게 건강하고 뭐든지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네. 과연 나도 그럼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 되나? 이런 질문들 환자분들이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떤가요? 원장님? 네, 보통 환자분들이 나는 증상도 없고 화장실 가도 변도 잘 보고 그러고 그런데 내가 굳이 대장 내시경을 해봐야 하는지 그런 문의를 사실 저희도 실제로 많이 받게 돼요. 네. 하지만 모든 암이 그렇듯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미리 발견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 그리고 무증상인 분들도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주변의 권고로 대장 내시경을 해보고 정말 우연히 조기 대장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받기 전까지는 나는 장은 괜찮아, 난 변 잘 보니까 괜찮아 이렇게 자부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또 자기가 이제 좀 잔병 치레를 많이 해서 의사를 자주 만나고 병원을 자주 가는 분이 오히려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주변에 가까운 내시경 전문의 선생님과 좀 친해져서 자주 병원도 들락거리시고 그러면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분께서도 만약에 50세가 넘으셨다면은 대장 내시경을 한번 받아보는 것을 저는 조금 일찍부터 일찍부터. 받아봤습니다. 네. 일찍부터 주위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네. 주위에 네. 친한 지인 원장님이 계셔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번 해봐라. 네. 저는 친한 원장님이 없어서 김주영 원장님이랑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친해지고 싶습니다. 30대도 안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요. 네. 30대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미리미리. 네, 그래서 뭐 유명 연예인들이라든지 네. 그런 분들도 조기에 뭐 암이 이렇게 진단돼서 치료되신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장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네. 미리 좀 검사를 미리미리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정말 최근에는 젊은 층도 안심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대장암의 전 단계 뭐 대장 용종, 선종 그렇죠.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게 뭐 흔히도 혹이라고 하죠.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해서 이제 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부터 짚고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자, 김주영 원장님, 우선 뭐 실제 내시경 사진을 통해서 대장 용종, 선종은 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 화면을 보시면은 네. 일단 대장암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장에 이렇게 우리가 내시경을 하게 돼서 용종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네. 착한 용종인지 또 나쁜 용종, 그러니까 선종인지를 구분하는데 선종은 보통 5년에서 10년의 기간을 걸쳐서 천천히 대장암으로 변화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도 이제 선종이 조금씩 이렇게 커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을 보면은 네. 이건 조기 대장암 사진인데요. 지금도 되게 사진으로 보면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네. 이 정도만 돼도 조기인가요? 네, 이제
이거는 내시경적으로 절제를 했던 사람인데 출혈 천공이 위험이 있긴 하지만 수술 없이 내시경적으로 제거하고 입원 기간은 2, 3일 정도로 비교적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 증상이 자기가 심하지 않아서 오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은 네, 이거는 이제 진행성 대장암인데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내시경으로 제거하기는 힘들고 네.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타 장기에 전이까지 있게 되면은 항암 치료도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는 60대 남성분인데 정말 증상이 있었어요. 최근 들어서 변이 가늘어지고 자꾸 피곤하고 아까 말했던 정말 배가 살살 아프고 혈변을 본다 이런 증상이 있어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대장 내시경을 해본 적이 있느냐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셔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좀 걱정을 해요. 네. 네, 국가암 검진도 잘 안 받고 이제 증상이 있어서 좀 걱정해서 오신 분들은 사실 좀 저희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내시경을 했는데 네. 네, 이렇게 이미 꽉 대장 전체를 막고 있어서 지금은 현재는 수술을 하시고 네.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어서 오게 되면은 사실은 좀 늦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조기에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아까 보니까 뭐 사진에 여러 가지 막 볼록볼록했는데도 증상이 없다는 네. 게 저는 굉장히 놀랍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아까 저는 실제로 제가 이 검사를 받아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도 검사를 했는데 네. 검사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를 좀 제거했다. 아까 얘기한 검사 도중에. 네, 검사 네. 끝나고 나서 끝나고 이제, 나서, 네. 선종이나 용종이 있었다. 물론 하기 전에 이제 설명도 해주셨지만 네. 하고 나서 이런 걸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대장 용종 절제술이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교수님? 네, 요즘에는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면서 용종이 발견되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제거하게 되는데 네. 이제 크기와 모양 등을 고려해서 용종을 절제하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는데 대장 용종 절제술, 대장 점막 절제술, 대장 점막하 절제술 등 여러 가지 방법의 절제 수술을 통해서 제거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게 대장 용종 절제술인데 이것은 전기로 이렇게 소작이 가능한 올가미를 사용해서 그림과 같이 그 주사 바늘로 이렇게 파란색 물감을 주입해서 네. 이렇게 용종을 이렇게 띄운 다음에 띄어진 것을 전기 소작이 가능한 올가미를 통해서 이렇게 잡고 그것을 깔끔하게 저렇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것은 하행결장에서 발견된 약 한 8mm 정도 되는 용종에다가 파란색 물감을 주입해서 점막을 이렇게 거상시킨 후에 안전하게 올가미를 사용해서 제거하였고 가끔 이렇게 제거한 부분이 대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좀 미미한 확률로 천공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분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이렇게 집게 같은 걸로 클리핑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집어서 그런 위험을 좀 대비해 놨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시면은 네. 이것도 용종이 발견된 사진인데 용종을 이렇게 파란색 물감으로 거상시키고 이렇게 저렇게 깨끗하게 제거된 사진입니다. 그냥 마치 이렇게 수저를 한번 딱 떠내듯이 그렇게 하면 이렇게 떠지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자세한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예, 앞서 원장님께서 선종이 암까지 가는데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해주셨잖아요. 원장님 그러면 이 암으로 발전할 진행될 확률 거의 뭐 100% 무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네. 용종에는 착한 용종이 있고 좀 선종, 나쁜 나쁜. 용종이 있는데 착한 용종의 경우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되고요. 네. 이제 선종은 아까 말했듯이 한 5년 정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암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용종이 진짜 다 암으로 되느냐 맞아요. 했을 때 보통 이제 한 1cm 선종인 경우에도 한 1cm 이상이 되거나 네. 그리고 육모 구조를 보이고 이제 조직 검사상 조직 고도 이형성이 동반된 선종인 경우에는
좀 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착한 이게 용종인지 네. 선종인지 구분은 육안으로 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아. 네, 이제 용종을 다 제거한 후에 네. 이제 조직 네. 검사를 정밀히 해봐야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 숙련된 내시경 의사라면은 내시경 보이는 용종을 보고도 대부분 구별할 수 있긴 하지만 네. 이제 사람들 이제 좀 만나서 얘기도 네. 해보고 네, 겉보기에 이쁘고 잘생겼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만나봐야 알 수 있듯이 저도 이제 겉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이제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이것이 좀 무시무시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고 뭐 이렇지만 괜찮아 그럼에도 보이지만. 오히려 괜찮아 그렇죠. 보이죠. 네.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안 좋을 수도 용종이나 있다. 성종 뭐 이런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꼭 검사를 해보고 그래야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용종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게 그러면 젊으면 젊을수록 아니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것들이 확률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뭐 남녀도 달라지나요? 한번 궁금한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말 그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네. 굉장히 궁금해해요. 정말 아까 이제 아나운서 빅나리 아나운서께서도 저한테 정말 저는 아직 어린데 네, 검사를 받아야 되냐 네.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지금 이제 표를 좀 잠깐 보시면은 이거는 대한대장학문학회에서 시행한 약 14만 명 정도의 검지센터 대장 내시경 수검 결과 조사를 한 겁니다. 거기서 보면은 용종 및 대장암을 진단받은 환자는 5만 명 정도로 전체의 36.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을 받은 환자 중에 3명 중에 1명은 용종을 발견이 되고 네, 적신호를 받은 셈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장암으로 진단받은 비율은 0.5%로 나타났고 이렇게 연령별로 보게 되면은 저기 30대를 보게 되면은 20대에 비해서 갑자기 급격하게 대장암 발견율이 높아진 걸 볼 수 있잖아요. 30대 용종 발견율은 17.9%로 20대에 비해서 약 2.6배에 달해 기존의 대장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던 50대, 60대에 비해 비교적 젊은 층인 30대에서도 이제 안심할 수 없다. 대장암을 안심할 수 없다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그런 연령별 용종 발견율을 보면은 30대부터 마찬가지로 남녀 구분 없이 이렇게 증가세가 뚜렷이 나타났고 남성은 약 20대에 비해서 30대가 2.8배, 그리고 여성은 약 2.3배, 그리고 남성은 30대, 여성은 40대부터 용종 발견율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만큼 지금 현재는 사실 권고 연령은 네. 50대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네. 50대 이전에도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조기 검진 및 치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조금 예전보다는 네. 그래도 한 번씩 내가 조기 검진하는 거 굉장히 좀더 중요하다고 이른 시기에. 예, 네. 중요하다고 하셨고 젊다고 절대로 이렇게 자만하지 말자. 말고 네. 항상 많은 관심을 건강에 맞아요.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또 저는 사실 이게 아까 받은 경험이 있으니까요. 제일 네. 힘든 게 이거 저는 처음에 받을 때 네. 굉장히 그 이만한 물통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저도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이제 뭔가 우리가 장을 검사하려면 그걸 네. 깨끗이 비우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전날부터 이거를 마셔야 돼요. 마셔서 이거를 비우는 일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많이 좀 그게 더 어려워요. 힘들다라고 그게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얘기하고 네.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이게 또 힘들어서 아까 치과는 뭐 그게 무서워서 공포심 공포심 때문에. 때문에 하는 거지만 이거는 또 이런 과정들 때문에 네. 저희가 좀 두려워하는데 최근에 이런 과정도 굉장히 좀 많이 편해졌다고 하는데요. 원장님 어떤가요? 네, 이전에 정말 대장 내시경 직접 해보셨지만 정말 4리터 정도 되는 예. 그 물약을 계속 먹으려고 하면은 저도 예전에 기억으로 봐서 와 저걸 먹는 것도 진짜 일이겠다. 맞아요. 저것도 정말 고생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약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많이 발달해서 물약을 검사 전날에 500ml 그리고 500. 검사 날에 500ml만 먹어도 되는 약이 나왔고 네. 네. 그리고 획기적으로 먹는 알약이 나와서 알약이요? 네, 알약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생수만 먹게 돼도 장 정결이 되는 그런 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환자들한테 많이 처방을 해줄 때 이거를 좀 고려하면서 또 맛도 조금 보면서
처방을 해주는데 예전에 이제 4리터를 먹었을 때보다는 지금은 훨씬 더 편해졌고 이제 가족들이 예전에 4리터를 먹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4년에서 5년 정도에 한 번에 하게 되는데 네. 이왕 하시는 검사 좀 정확하게 검사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서는 대장 정결제를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은 그 위에 사진은 이 장 정결제를 잘 먹고 깨끗이 비워진 상태인데 밑에 사진은 이렇게 분비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왕 비싼 돈을 들여서 시간 네. 투자해서 검사하는 건데 이렇게 밑에처럼 이렇게 장 정결이 불량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저런 것들을 이렇게 일일이 다 제거하면서 확인을 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하긴 하는데 좀 물리적인 한계가 어렵죠. 있어요. 정확하기는 어려울 좀 것 어렵겠네요. 같아요. 예, 네. 어렵기도 하고 또 이런 검사 시간이 더 길어지면은 이제 수면에 들어가는 약도 더 용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좀 환자분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예, 좀 장 정결을 좀 신경을 써서 잘 준비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 대장 내시경을 하기 전에 3일 전부터는 네. 우리가 다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잡곡밥, 나물류, 해조류, 열무김치, 참외, 수박 이런 씨 있는 과일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전날에는 가벼운 죽으로 먹으면 되고 또 여름이 되면은 사실은 저런 참외나 수박 같은 것들을 많이들 드시잖아요. 시원하고 그래서 근데 조금만 참으시고 네. 네, 맛있더라도 좀 참고 대장 내시경을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좀 이걸 참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장 정결제를 먹었을 때 이렇게 탁하고 이런 변 색깔 물이 아니라 좀 맑은 노란색 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물을 많이 드셔주시면은 네. 네. 대장 내시경 준비가 잘 된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 피해야 될 음식을 잘 피하고 네. 또 아까 저기 장 정결제, 아까 약으로 나온 것도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거 맞아요. 먹고 그다음에 500ml 정도만 먹으면 된다라고 네. 설명해 주셔서 장 정결제에 관한 내용도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검사를 받고 네. 여태까지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우리가 대장에 대한 문제, 대장암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식습관이나 생활 관리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좀 화면을 보시면 식습관이 정말 중요한데 네. 한국인이 아까도 말했듯이 대장암이 갑자기 증가한 이유는 서구화된 식습관이고 이런 건데 보시면은 정말 다 몸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죠. 적절한 운동을 하고 3일 이상, 30분 이상 그리고 비만 관리하고 지나친 육식은 삼가고 인스턴트 제품 피하고 또 금지 금연하고 신선 채소 과일 섭취 늘리고 견과류, 비타민 이런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네. 그래도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대장암 예방 수치까지 뭐 네. 운동, 식습관, 생활 관리도 중요하지만 네.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진이 그렇죠. 중요하다. 병원하고 네. 친해지는 거. 친해지자. 저는 김주영 원장님과 오늘부터 또 친해져서 저희 대장 건강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활습관 관리뿐만이 아니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미리미리 더 큰 질병을 예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건강 스페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